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주차 만나게 됐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지금 영양 파트 설명드리다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이제 2주차 영양 관련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다시 드릴 거예요. 영양의 개념, 영양의 과정, 영양 수업 등등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지난번 드렸던 말씀처럼 한 번 더 리뷰 드리면 영양이란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잘 섭취하게 돼서 씹고 삼키는 것까지 그다음 내려가서 하부기관이 위에서 소화가 되고 소화란 뭐 소위 말하는 분해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 더 내려가서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고 나머지 필요 없는 대사산물이나 그런 바이오매스들이 이제 배설되는 과정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영양이라 부르게 되고 그 과정 우리가 매일매일 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이제 미국의 서양 대학에서는 영양학과가 이제 의과대학 내에 디파트먼트에 들어 있어요.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 생활과학대학이나 뭐 가정대학이나 뭐 이제 그런 등등의 디파트먼트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고 우리는 떡 제조 경영 전공으로서 떡이라는 키워드는 식품이고 어떻게 잘 이 소화흡수 배설에 원활한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네 가지의 키워드에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뉴트리션, 자 그다음에 뉴트리언트라고 부르는 거 이제 ENT 붙어가지고 이제 영양소라 불려지는데 넘어가시면 다섯 가지 5대 영양소라고 이제 불러지고 있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게질인데 요걸 이제 통칭해서 5대 영양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만 따로 3대 영양소라고도 불려지겠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물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6대 영양소라고 보통 이렇게 저희가 통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다들 뭐 노멀하게 아시는 부분이고 대부분은 좀 뭐 처음 보는 생소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탄수화물은 영어로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탄수화물의 탄자가 탄소 탄자예요. 탄소가 영어로 카본이라 부르지는데 뒤에 수화물은 물수, 대화, 물질물 그래서 물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탄소가 물이 되면 영양소를 에너지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열량원이라 불려진다는 거죠. 뭐 열량원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 칼로리 또는 뭐 에너지 뭐 등등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탄수화물로 된 음식들은 우리의 주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밥이나 서양에서는 빵이나 또는 베트남에서는 국수 등등으로 그렇게 우리의 보통 인간들의 주식에 영향을 주고 있고 나머지 반찬들은 우리가 부식이라 부르는데 탄수화물은 보통 주식인 이유가 우리 몸에 열량을 부여하기 때문에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지점 하나가 더 있는 게 우리의 신체 중에서 우리의 뇌가 있잖아요. 머리에 있는 뇌. 그 뇌의 열량원으로서는 이 6대 영양소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탄수화물의 가장 분해산물인 포도당이라고 들어보셨죠? 포도당 영어로 글루코스라고 불려지는데 그 글루코스만이 우리 인체의 뇌 속의 열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영양소는 우리의 뇌 속에 에너지를 부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상생활에서 아침 식사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아침 식사라는 의미는 이미 6시간이든 8시간이든 주무시고 난 이후잖아요. 그러면 그 6시간, 8시간이든 간에 자면서는 공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복 이후에 아침을 안 먹게 되면은 더 공복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이 너무 길어졌을 때 우리의 뇌 속에 열량이 많이 부족해서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제 뭐 널버스해지거나 예민해지거나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자고 난 이후에 아침엔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첫 번째 영양소인 탄수화물의 중요한 분해산물인 포도당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 단계인 포도당이라고 하는 글루코스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뇌 속에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밥에 국에 찌개에 이렇게 먹지 못하더라도 국물이라도 우유에 섞어서 뭐 미숫가루라든가 아니면 뭐 곡물 주스라든가 아니면 뭐 감자 고구마 같은 그런 류의 탄수화물이라도 섭취를 해야지만 공복을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 8시에 일어났는데 12시 점심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제 밤에 잘 때부터 지금 12시까지 아무것도 못 먹는 꼴이 되는 거니까 우리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학습자들이 소위 말하는 초중고 대학생, 대학원생 포함해서 우리가 학습자들은 공부를 어디로 할까요? 공부를 보통 머리로 할 거 아니에요. 어,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머리로 이해하거나 암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머리를 활용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뇌 속의 영양소 아까 말씀드린 글루코스가 부족하게 됐을 때 뇌에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세 끼씩 식사를 잘 시간에 맞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떡은 당연히 이제 떡에 이제 기본이 되는 뭐 쌀이나 이렇게 등등이 전부 탄수화물 근간이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떡도 탄수화물 기본 식품이 될 수 있고 밥이 아니더라도 떡을 잘 챙겨 먹으면 우리의 글루코스가 우리 뇌 속에 들어가는 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의 대표 식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쌀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곡류들 또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그런 류의 뿌리 채소들도 이제 탄수화물 공급 식품으로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탄수화물 많이 먹어 탄수화물 중독이라 불러서 문제가 되지만 너무 안 먹게 됐을 때 오히려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대 영양소 두 번째로서 지방인데 세 번째 단백질이 우리가 단백질이라 하듯이 지방도 지질이라고 보통 불려지기도 해요. 큰 개념으로 지질을 영어로 리피드라 부르고 지질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물로 되어 있는 기름이죠. 액체화되어 있는 기름. 그리고 오일이라 부르고 오일. 그다음에 굳어져 있는 거는 굳기름. 영어로 fat이라고 불러요. 그 두 가지의 fat과 오일을 리피드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걸 지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여기 또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요거는 1g당 9칼로리 에너지를 부여해요. 첫 번째 언급드렸던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 에너지를 부여하고 단백질 역시 1g 4칼로리 열량을 에너지를 부여하는데 지방은 g당 9칼로리 에너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고열량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열량인 연관되는 연결 키워드가 이제 비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만과 연관되는 것도 다이어트 되겠고 그래서 비만과 다이어트 그래서 고지방이 아닌 저지방 이렇게 식사를 이제 뭐 단백질을 높게 먹는 고단 지방을 적게 먹는 저지 식단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지방 어쨌든 9칼로리 g당 9칼로리의 높은 열량을 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먹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뭐 트랜스지방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잠시 소개드리면 포화지방이란 뭐 그뭐 탄소와 간의 결합상 뭐 이중결합의 유무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런 점 설명드리면 포화지방은 뭐 소위 말하는 동물성 지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지방이란 우리가 뭐 소나 돼지를 먹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이제 하얀 가시성 지방을 말하겠죠. 그런 지방을 이제 소위 말하는 포화지방이라 부르고 그다음 불포화지방이라 그러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식물성 지방들이에요. 뭐 콩기름, 들기름, 라놀라 기름, 올리브 기름 등등 그런 식물 유래 기름들은 전부 다 이제 불포화 지방이라 불려지는데 이제 포화 지방의 좀 단점에 대해 설명드리면 포화 지방은 이제 우리 몸 속에서 섭취가 된 이후에 전부 다 소변 대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남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혈관 속에서 혈관 안에 남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질병이 소위 말하는 동맥경화라고 부르죠 우리가. 동맥경화 소위 말하는 뭐 혈액 관련 질환이겠죠. 이제 혈관 내벽을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혈관의 통로를 좁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만성 질환이겠고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우리 식습관이 한번 만성화되기 시작하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담배도 피게 되고 이런 고기 지방을 너무 많이 먹게 되고 그게 또 시간이 길어지게 됐을 때 우리의 혈관은 이렇게 탁해지게 되고 두꺼워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혈액이 지나가야 될 양이 일정해야 되는 반면 그 공간이 좁아지게 되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근데 그 소위 말하는 그게 고혈압이고 하이퍼텐션이라 불려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관상동맥 질환이 올 수도 있고 뇌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동맥경화가 계속 길어져 가지고 문제가 돼서 급사가 될 수도 있고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질환들이 동시에 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사증후군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양소와는 다르게 지방이라는 지질이라는 영양소는 인간의 건강과 관련이 굉장히 높은 영양소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고 조심해야 할 영양소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화지방이라는 거는 너무 만성화되게 뭐 가끔은 상관없겠지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먹게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그런 포화지방을 녹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심혈관 질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률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밸런스 생태계 밸런스상 이렇게 쌓여지는 포화지방을 녹일 수 있는 거는 다름 아닌 식물성 지방이라고 불려지는 불포화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을 할 때 뭐 골고루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식물성 기름을 먹어주면 뭐 들어보셨죠? 뭐 오메가 6, 오메가 3, 오메가 9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런 식물성 지방들을 많이 먹었을 때 식물성 기름을 먹었을 때 우리 혈관에 그런 쌓여 있는 노폐물이나 그런 두꺼운 벽들을 조금씩 완화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균형 있게 먹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든 씨앗, 씨앗의 기름, 씨앗이란 종이죠. 씨종자 해가지고 그 씨앗에는 무조건 기름이 들어있어요. 그걸 종유라 부르는데 씨앗 안에는 기름, 소위 말하는 씨앗이라는 식물이겠죠. 그런 식물성 기름에는 우리한테 몸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포도씨유 같은 경우도 포도씨유, 그레이프 시드, 그 시드가 씨자 씨앗이잖아요. 그 씨유 안에 이제 기름이 들어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몸에 유익한 기능을 보이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도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이제 영어로 프로틴이라 해가지고 PROTEIN 해가지고 프로테인이라고 읽을 수 있지만 요 TIEI가 이제 발음이 장음이어서 프로틴스 이렇게 길게 읽어요. 이 프로틴의 프로의 의미는 앞서 있는 뭔가 선행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뭐 이런 의미의 접두사인데 단백질이 뭐가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선생님들 이제 머리카락이라든가 뭐 손톱이라든가 발톱이라든가 우리의 피부라든가 전부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기관을 구성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머리가 계속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손톱 자라게 되고 발톱 자라게 되고 피부도 상처가 났다 하더라도 낫게 되고 또 운드 힐링으로 자연스럽게 또 피부가 새로 재생이 되는데 단백질은 리제너레이션이 생기게 돼요. 다시 알아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이제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뭐 이 정도 피부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선생님들 우리의 몸속에 구성되어 있는 내재적인 물질이죠. 첫 번째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호르몬 등등 호르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호르몬이나 또 두 번째는 효소. 효소란 뭐 소화효소부터 해서 우리 보면 수많은 효소들이 있을 거예요. 뭐 끝에 뭐뭐뭐 아제라고 불려지는데 전미사로 그런 것들 역시 다 단백질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런 코로나 시국에 우리 몸을 잘 지키기 위한 면역력이 중요하다 그러고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나갈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걸릴 수 있는 지금 그런 시국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면역을 구성하는 물질은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항체라고 불려지는 안티바디, 뭐 엔타이바디라고도 불려지지만 항체라는 것들이 우리 몸속에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항체 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이제 몸이 좀 허약한 거고 이런 코로나에 더 취약한 그런 그룹이 되는 거고
항체의 그런 수치화 했을 때 높은 군들은 좀 건강한 군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항체 역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피부 등도 있겠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안에 있는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효소들이나 우리 몸의 면역을 구성하고 있는 항체 등등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에 전혀 맘대로 먹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들이겠죠. 자, 그럼 뭘 먹어야 될지 뭐 잠깐 소개해드리면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거 첫 화면이어서 이렇게 좀 간략하면서 PPT에 나와 있는데 네 가지 군이 있어요. 고기, 생선, 계란, 콩류.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은 밑줄 치시면은 이제 뭐 동물성 단백질이 되겠죠. 고기도 동물 기반이고 생선도 동물 기반이고 계란도 동물 기반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이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를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건데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생선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계란을 싫어하는 분들은 뭐 생선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 콩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가지를 다 골고루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 콩류. 그래서 고기에서는 단백질에서는 이 고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삼겹살 같은 경우는 흰 지방이 보이잖아요. 그건 단백질이 아니죠. 그건 지방이죠. 그래서 단백질이라 하는 살코기를 말하는 거겠죠. 완전히 그 고기 덩어리, 고기만 있는 부분, 살만 있는 부분을 말할 거예요. 그런 단백질을 먹도록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그 우리 헬스클럽 운동할 때 우리가 흰자 같은 거 먹잖아요. 계란 흰자. 단백질 때문에 먹는 거겠죠. 단백질. 단백질 먹을 때만 이제 뭐 소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라는 이유도 이제 몸을 불릴 때 이제 단백질이에요. 전부 다. 뭐 계란 흰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을 구성할 때 우리 뭐 근육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세포, 조직, 기관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잘 먹어야 되는 이유가 될 거예요, 선생님들. 자, 그러면 넘어가면은 네 번째죠. 이제 비타민 무기질인데, 이제 요까지 포함해가지고, 5대 영양소라 불려지는데, 비타민 무기질은 다른 의미로 이제, 생리활성 조절 영양소라고도 불려져요. 이거는 에너지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질병을 뭔가 예방하는, 뭔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먹어두면은 예방이 되는, 뭐 질병 치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생리활성 기전을 갖고 있는 그런 영양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면 이제 비타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 기름지 녹을용 그렇게 불러지겠죠. 기름지 녹을용.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성 비타민, 어, 물수자의 녹을용자에서 물에 녹는 비타민 이렇게 불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딱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지용성 비타민은 이제 대문자로 ADEK 이렇게 불려져요. ADEK. 자, 그러면은 ADEK가 있고 수용성 비타민은 B군과 C가 있는데 B는 왜 B군이라 불려지냐면 B는 B1 또는 B2 또는 B6 또는 B12 등 B 이렇게 옆에 아래 참자 작은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B는 비타민 B라고 표현하지 않고 B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B1이든 B6든 B12든 B2든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B9로 통칭하든지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B라고 하면 뭔가 좀 잘못된 표현이겠죠. B군과 C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면은 자 A는 다른 말로 레티놀이라고도 불려져요. 레티놀. 레티놀 스펠링은 RETI라고 불려지는데 이 RET가 눈이라는 접두사예요. 눈. 우리의 눈. 눈, 코, 입 할 때 눈이죠. 이 눈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A가 많이 결핍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 눈에 관련된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뭐 야맹증이나 뭐 추후에 연로했을 때는 뭐 백내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류의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뒤에 또 슬라이드 설명드리겠지만 미리 잠깐 언급드리면 이제 비타민 A라는 것은 ADEK는 지용성 비타민 이 네 가지는 몸에서 저장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간과
어, 우리 간과 근육에서 이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간에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매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먹게 됐을 때 이제 오히려 독성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먹으라는 비타민 얘기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야채나 과일로 이루어진 거는 매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전부 다 먹은 이후에 바로바로 이제 소화흡수 배설되면서 오줌으로 빠져나가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보관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제 비타민 A든 D든 뭔가 부족할 때 서플리먼트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보충제로 알약으로 이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점은 종합 비타민이나 불러지는 멀티비타민은 각각의 소량씩 구성이 되어 있어서 괜찮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구성된 비타민 단독 물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임상적으로 체크를 받고 의료진의 그런 판단 하에 드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독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 보시면은 이제 비타민 A 눈 안 좋은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는 알약을 먹을 수 있겠지만 이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전구 물질이라는 뜻은 전물질이에요. 전물질. 그 전물질이라는 게 이제 베타 카로틴이라고 불려지는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타 카로틴 들어보셨죠? 베타 카로틴은 소위 말하는 당근 뭐 그런 데 들어있는 그 성분이에요. 베타 카로틴을 어, 베타 카로틴이 이제 비타민 A로 이렇게 생합성이 되는데 그 전구 물질은 소위 말하는 당근은 자연식품이잖아요. 독성이 없겠죠. 그래서 뭔가 비타민 A의 알약을 먹는 것보다 우리가 꾸준히 당근즙이나 당근 주스나 당근을 기름으로 볶아서라도 이렇게 평소에 잘 섭취하고 있다면 비타민 A를 섭취하게 되는 꼴이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야맹증은 잘 이렇게 뭐 당근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드시면은 뭔가 미리 예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비타민 D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용성 비타민 그대로예요. 자, D인 경우는 이제 칼시페롤이라고 불려지는데 화학물질명으로 이제 D는 소위 말하는 먹는 게 아니라 쬐는 거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 햇빛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뭐 주사를 맞기도 하고 알약으로 먹기도 하는데 임상적으로 많이 부족한 경우는 먹고 뭐 6개월 뒤에 다시 판단하고 또 6개월 뒤에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골다공증에 걸리게 된다는 건데 햇빛을 쬐라는 말씀인데 요즘에 뭐 기미가 생긴다든가 햇빛에 얼굴이 뭐 피부가 상한다든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전혀 햇빛을 안 쬐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뭔가 블라인드라든가 커튼을 닫혀놓고 뭔가 햇빛에 많이 노출이 안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현대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블럭을 좀 얼굴 피부에 바르더라도 햇빛을 쬐야 되는 이유는 햇빛에 노출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뼈를 구성하는 게 칼슘이 있고 이제 비타민 D가 있고 그다음에 다리 하체를 활용하는 그런 유산소 운동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겸비되지 않았을 때 괄호 아래 표현되어 있는 골다공증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뭐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불려지는데 오스테오라는 거는 뼈를 의미하고 PORO라는 거는 빈다는 걸 의미하고 시스라는 거는 뭐뭐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는데 뼈가 비어지는 과정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위험군이 소위 말하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 소위 말하는 더 이상 월경하지 않는 여성들한테 많이 취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월경의 유무에 달라지는데 이제 월경을 하게 됐을 때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남포 호르몬, 소위 말하는 여성 호르몬이 증가가 하게 되는데 이제 월경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면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남포 호르몬의 분비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배란도 안 하게 되니까 월경도 안 하게 되는 그런 폐경기의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그런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게 여성의 그런 칼슘 흡수 기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더 이상 에스트로겐이 안 나왔을 때 이제 칼슘 흡수가 안 되는 이제 뭔가 이제 골밀도가 그때부터
잘 채워져 있지 않았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은 그런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가임기일 때, 소위 말하는 월경을 하고 있을 때 폐경기가 누구나 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질병이 질병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폐경기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원만한 좀 풍부한 골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인간에게 유익한 칼슘 구성 식품을 먹으면서 비타민 D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고 충분히 햇빛을 쬐야 하고 그다음에 다리에 텐션 그 소위 말하는 뼈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나이가 드셨어라도 움직임을 가져야지만 다리에 그 소위 말하는 뼈 안에 이제 골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만 하루 온종일 누워 있고 계속만 누워 있으면 다리가 점점 가늘어져요. 뼈가 더 약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영양소에 무기질의 칼슘이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칼슘 설명도 이따가도 드리겠지만 칼슘 섭취는 이제 우유라고 하는 뭐 이제 교과서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유가 인체에 뭐 해롭다 뭐 뚱뚱한 사람에게 해로워요. 그래서 어쨌든 지방이 들어 뭐 유청 단백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우유를 너무 뚱뚱하신 경우는 이제 뭐 저지방 우유라 부르는 로우팻 밀크라든가 아니면은 우유 지방을 제거한 탈지 우유라든가 칼슘이라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 급식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유를 권장하는 이유는 어 이제 뼈를 성장의 기본이 뼈잖아요. 뼈가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그 성장할 때 도움이 되도록 이제 학교 급식에 우유를 먹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에도 중요한 팩트가 우유 이제 칼슘이 되겠죠. 칼슘, 바이타민 D, 그다음에 햇빛, 그다음에 뭐 운동 적절한 운동하는 거 무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자, 그래서 골다공증 설명을 드렸고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할머니, 우리들의 가족 다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골다공증 걸리게 됐을 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폐경기가 오기 전에 소위 말하는 가임기일 때 월경을 하고 있을 때 미리미리 충분한 골밀도를 유지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 꼭 주변에서 같이 그렇게 회람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40분, 30분 이렇게 70분 동안 구성할 건데 40분 아직 좀 시간 있으니까 요 슬라이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E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바로 B6인데 이제 지용성 비타민 A, D, EK 중에서 E, K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E는 소위 말하는 알파 토코페롤이라는 거예요. 토코페롤 들어보셨죠? 뭐 여러 가지 뭐 자연 강장 효과도 있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영양소 성분이에요. 자, 알파 토코페롤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산화를 막아준다는 개념이죠. 항산화니까. 근데 항산화가 왜 중요하냐면 산화가 오래됐을 때 몸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염증이 생기고 오래됐을 때 암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암이라는 게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산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항암이라 하고 염증을 뭔가 막아주는 개념을 항염이라 하고 산화를 막아주는 거를 항산화라 불러지는데 우리가 항산화를 하게 됐을 때 암까지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산화 식품, 항산화 기능, 뭐 항산화 소재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항산화 소재가 될 만한 이제 영양소로 이제 나와져 있는 게 이제 비타민 E라고 불려지는 알파토코페롤이에요. 근데 역시 알파토코페롤 역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매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역시 고농도로 뭔가 꾸준하게 먹었을 때 오히려 독성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자연식품으로 먹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알약보다는 이제 뭐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견과류만 소개드리면 견과류가 이제 알파토코페롤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견과류란 뭐 호두나 밤이나 잣이나 땅콩이나 아몬드 등등 그런 견과류 등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드셨을까? 요즘에 드시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봤을 때 요즘에 뭐 하루 견과 해가지고 견과류를 팩에 넣어서 파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 드시는 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견과류를 드셔야 되는 이유는 견과류가 어떤 단체 조사했을 때 뭐 10대 슈퍼푸드에 들어가 있다, 인체에 유익하다 해가지고 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견과류에 있는 식물성 기름이
우리의 혈액을 정화시켜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견과류를 좀 드실 수 있도록 당장 오늘부터라도 좀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견과류는 아무래도 지방 기름이기 때문에 어, 이제 산화가 돼버리게 되면은 과산화가 돼버리게 되고 오래 산소에 노출돼 버리게 되면은 과산화 지질이라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해롭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까놓지 말고 깠으면 바로 드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보관하시다든가 온도를 낮춰서 또는 뭔가 어떤 거에 절여가지고 뭔가 이게 다른 거 표면이 뭔가 산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산화라는 기능이 중요하게 우리의 암에도 걸리지 않을 만한 몸을 보호해주는 기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E가 항불임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항불임이란 불임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잘 임신이 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항불임 효과, 항불임 요소가 들어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그런 소위 말하는 생식 기능 중에서 남자의 고환 속에 뭔가 바이타민 E가 부족할 때 이제 불임을 유발한다고 그렇게도 임상적 결과가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 비타민 E를 풍부하게 먹거나 뭔가 주사를 맞거나 뭐 이제 그런 식의 처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비타민 E는 중요하죠. 자, 항산화, 뭐 암까지 안 가게 하는 미리 첫 번째 그런 단계, 얼리 스테이지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거, 항불임, 불임을 막아주기 때문에 임신이 잘 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 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은 마지막 지용성에서의 비타민 K인데요. 지금 뭐 슬라이드는 없지만 K까지 소개해드리면 이 K는 A, B, C, D 이렇게 발견된 순서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 K는 생리 기능을 딴 것인데 코아굴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코아굴레이션이 COAG 코아굴레이션 그 혈액을 응고한다는 뜻이에요. 코아굴레이트란 뜻이. 그래서 피를 굳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피를 굳게 하는 작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뭔가 달력에 손에 비었다든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피를 지혈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되고 있으면 대부분 다 지혈되잖아요. 근데 비타민 K가 부족한 경우는 이제 그런 지혈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혈액 응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아굴레이션에 그 C를 따서 K라고 발음을 해서 그 코아굴레이트라 해가지고 비타민 K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이 A, B, C, D 요거는 발견된 순서로 영문의 이니셜을 딴 게 맞아요. 발견된 순서예요. A, B, C, D는. 근데 이제 이까지 가서 이제 K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기능성을 따가지고 대문자로 K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이제 A, D 이렇게 설명 드렸고 이제 B군에 이제 B1이 있고 B2, B6, B12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B1은 뭐 티아민, B2는 뭐 리보플라빈, B6는 뭐 피리독신, 그다음에 B12는 뭐 코발라민 이런 식으로 불려져요. 이게 화학 물질명인데 뭐 티아민이라고 부르면 비타민 B1을 말하는 거고 리보플라빈이라 부르면 비타민 B2를 말하는 거고 피리독신이라 말하면 비타민 B6를 말하는 거고 코발라민이라고 부르면 비타민 B12를 같은 의미로 말한 거예요. 뭐 비타민 C를 아스콜빅 애시드, 아스코르브산이라고 부른 것처럼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동물도 들어있고 식물도 들어있는데 뭐 비타민 C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대부분의 과채류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은 매일 먹으라는 의미가 비타민 C는 비타민 아까 A, D, K와 다르게 간 등의 우리 기관에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먹고 나면은 다 쓰여지고 나서 다 오줌을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취를 하거나 뭔가 이런 정크푸드라든가 그런 레토르트 식품에 많이 적응된 사람들은 과일을 섭취하는 그 빈도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뭐 질환까지는 아니어도 몸에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B군과 C를 잘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입에 혓바늘 나거나 혀에 뭐가 나거나 하는 것도 이제 비타민 B6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B2도 그렇고. 그래서 B6는 특히 제가 여기 슬라이드 있는 것처럼 뭐 우울증, 항우울
효과를 낼 때 이제 비타민 B6나 비타민 C를 먹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사를 맞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비타민까지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인데 이제 한 여기 슬라이드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요텀 쉴 수 있을 것 같네요. 무기질은 영어로 이제 소위 말하는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그래서 미네랄이라고 많이 들려보셨죠? 미네랄 워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미네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루에 100g, 100mg 이상 먹어야 될 때 다량 무기질, 100mg 이하를 먹어야 될 때 미량 무기질 이렇게 표현해. 다량, 미량. 다량은 마크로 미네랄스 이렇게 얘기하고 미량은 마이크로 미네랄스 이렇게 불러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무기질 보시면은 첫 번째 칼슘. 자, 칼슘은 플러스 2가 이온이에요. Ca 위첨자로 E 플러스라고 써요. 그래서 2가 이온이고 아까 바이타민 D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부족하게 됐을 때. 그리고 성장도 잘 안 돼. 성장 지연도 일으킬 수 있고 그 성장기에 필요하겠고 여성들의 월경기에 필요하겠죠. 15세에 시작한 월경, 55세 끝날 때까지 40년 동안 잘 섭취해야지만 55세 폐경기가 왔을 때 골다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골다공증으로부터 안전한 앞으로의 65세부터 105세까지 125세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선 우유인데 칼슘이 우유 말고도 여러 가지 들어 있어요. 하지만 뭐 뼈채먹 생선, 건어물이라든가 들어 있겠죠. 근데 우리 인간의 포유류한테 가장 흡수율이 좋다고 표현하는 건 우유예요. 그래서 뭔가 우유가 인체 해롭다. 뭔가 그런 논란도 사실 몇 년 전에 있었고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교과서적으로 우리 인간의 포유류에게 칼슘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유를 먹었을 때 우리가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거를 유당불내증이라고 불려요. 유당불내증은 그 우유 안에 있는 당인 유당이라고 불려지는 당이 있는데 그 당을 락토스라 부르는데 락토스, 락트라는 게 젖 또는 젖당이라는 뜻이 젖당. 근데 그 OS에는 당을 의미하는 거고 이런 유당이라고 하는 그 락토스를 불내증, 불내란 인내하지 못한다 뜻이에요. 아니 불자에 인내할 내자. 락토스를 인내하지 못한다. 즉 락토스를 소화시킬 수 있는 락타제라는 게 우리 소장에 있어야 하는데 락타제라고 하는 우리 그런 락토스 분해 요소가 없을 때 이제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유가 차가워서 설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 내에 그런 베타 결합을 끊어줄 만한 그런 락타제가 부족할 때 우리가 설사를 유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평생 그런 우유 먹고 설사하는 분들은 락타제가 없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포기 안 해도 돼요. 첫 번째 그 우유 먹고 설사하지 않는 방법은 우유를 소량씩 먹는 거예요. 아주 소량씩 먹게 됐을 때 설사를 안 하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소량씩 먹는 게 뭐 번거롭거나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유에다가 제3의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불려지는 뭔가 바나나 반개라든가 딸기 두알 같은 경우 이런 과일들은 우유에 섞어서 드셨을 때 우리 소장에서 이걸 락토즈로 인지하지 않고 다른 걸로 인지해서 설사를 안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유에 다른 과일들이 잠깐 섞어서 그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소량씩 드셨을 때 배가 아파서 설사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E는 이제 팥인데 철분이라고 불러죠. 철분. 우리가 철분은 여러 가지 뭐 생리 기능이 많이 있는데 이제 빈혈을 유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액 안에 이제 헤모글로빈 관련주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뒤에 저희가 도표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빈혈에 좋으니까 섭취할 수 있도록 이제 밥에다가 팥밥으로 쪄서 드시는 게 아무래도 흡수율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에 좀 섞어 드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F는 이제 플로오르라고 하는 불소예요. 불소. 그래서 플로오르는 이제 뭐 원천적인 근거는 이제 해조류에서 이제 추출하는 경우도 있는 추출해 오는 건데 소위 말하는 엔티플라그라 불러지는 우리의 이빨의 가장 겉면인 그 소위 말하는 그 상아지를 보호하는 거겠죠. 그래서 에나멜층을 보호하고 플라그가 생기지 않게 엔타이 플라그 기능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Mg는 마그네슘인데 Mg도 플러스 이가 이온이에요. 자, 이거는 역시 견과류에 들어있고 성장 저해인데, 자, 성장 저해에서 잠깐 소개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키가 클 때 칼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뼈를 구성하는 거는 99%가 칼슘이니까. 근데 이제 아그네슘의 기능이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그네슘과 칼슘을 같이 먹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견과류를 우리 성장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먹을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이 챙겨줄까라고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연구해가지고 견과류가 우리 지금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그런 피를 굳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뼈를 구성하는 칼슘을 흡수할 수 있도록 흡수 기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장 저해에 영향을 부족하게 돼서 성장에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미량 무기질까지 포함 너무 많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5대 영양소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맨 마지막 물인데 이제 60% 70% 우리 수분이 대부분 뭐 60, 70% 정도, 여성 같은 경우는 좀 남자보다 부족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역시 그래서 이제 물도 많이 부족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섭취하지 못했을 때 죽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물은 그냥 미네랄 워터를 말하는 거예요.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현대 사회가 많이 이제 서구화되고 발전하면서 뭐 커피 먹는 문화, 음료수를 먹는 문화, 뭔가 즙을 먹는 문화, 뭔가 이렇게 좀 음료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음료화된 뭐 녹차 같은 것도 포함하지 않아요. 그냥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500cc 정도, 2,500cc 정도는 먹으라고 보통 추천을 하는 그 양인데, 거의 3% 이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많이 그렇게 못 드시겠죠. 그 이유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커피 문화, 음료수 문화 등등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그만큼 2000cc, 소위 말하는 2리터죠. 2리터 이상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점은 우선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변비예요. 자, 우리가 대변 속에 20%는 수분이거든요. 근데 세 끼를 먹지 않고 한 끼만 먹던지 아니면 물을 거의 안 먹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변이 생성되는 그 기전에 벌써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의 용적률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연동 운동이 부족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밀어내기가 부족해지면서 이제 변의 용적이 작아지고 하면서 더 문제가 되고 계속 이제 선순환이 악순환이 바뀌어가지고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뭐 식이섬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우선 물을 하루에 2000cc 정도는 꾸준히 데일리로 하루에 그 정도를 먹기를 권장하고, 먹기 위해서는 뭔가 바틀, 텀블러 같은 거에 체크하면서 체크리스트를 가져가면서 만약 텀블러가 1리터라면 그 두 번 먹는 게 2리터가 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텀블러에서 잘 먹을 수 있도록 챙겨가면서 2주일 정도는 체크를 하면서 먹으면 2주일 뒤에는 우리의 습관이 될 것이고, 우리의 좋은 습관이 우리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데 일조할 것이기 때문에 물을 잘 드시는 거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40분 됐으니까 잠깐 쉬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또 이어나가도록 할게요.